이정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루체온 본사 40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은 마치 그의 인생처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이정우는 한국 굴지의 IT 기업 루체온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원칙주의적 경영 철학은 업계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서를 건넸어요. 이정우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손녀 정윤아의 모습이었죠. 이정우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숨기고 사진을 넘겼어요. 자기 길은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법이지. 이정우는 중얼거렸어요. 한편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25살 정윤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었죠. 배달 헬멧을 쓰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유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화이팅이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반년 취업 준비로 하루하루가 빠듯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면접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특히 외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유나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편할 텐데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낼 거예요. 루체온이 아닌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제 길을 찾고 싶어요. 그녀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곳을 오가며 배달을 해야 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생계를 위해 멈출 수는 없었죠. 이정우 회장은 비서를 통해 유나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손녀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도 내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그의 철학 때문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손녀를 걱정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의 냉정한 표정 뒤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며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과거가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정우의 중얼거림은 넓은 회장실에 홀로 메아리쳤습니다. 유나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거였어요. 비가 내리는 날씨에 주문이 많아 유나는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화면을 확인한 순간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소는 다름 아닌 루체온 본사였어요. 루체온? 유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회사로 배달을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주문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유나는 장대비를 맞으며 거대한 루체온 타워를 향해 달렸어요. 20분 후 유나는 루체온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40층 높이의 건물은 마치 구름을 찌를 듯 웅장했어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음식 가방을 들고 로비로 향했죠. 비에 젖은 몸을 추스르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보안 직원이 유나를 세웠어요. 30층으로 배달 왔습니다. 유나가 대답했죠. 보안 직원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달원은 직원용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건물 뒤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유나의 신발은 이미 물에 젖어 있었어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문 후 25분이 지난 상태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보수 작업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운행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유나가 앞에 서 있는 작업자에게 물었죠. 최소 15분은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서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배달이 늦어진 상황에서 15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유나는 급하게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죄송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때문에 배달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회의 전에 먹어야 해요. 유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비상계단을 이용할까 고민했지만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결국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도착했을 때는 주문 접수 후 45분이 지난 상태였어요. 유나는 서둘러 마케팅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케팅 본부장 강태민이었죠. 강태민은 시계를 확인하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몇 분 늦은 거야? 점심시간 다 끝났잖아. 강태민이 화를 냈어요. 유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 이럴 거면 배달을 하지 말던가. 음식값 환불 요청할 거니까 알아서 해. 강태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유나는 말없이 음식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태민은 음식 봉투를 거칠게 낚아채듯 받았어요. 유나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강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 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참았죠. 이런 일은 배달 일을 하면서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유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정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손녀가 무례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죠. 이정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어요. 유나는 마케팅 본부장과의 불쾌한 경험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다음 배달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다음 주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생겼죠. 유나는 다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강태민 본부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음식 봉투를 책상 위에 대충 던졌어요. 주변의 직원들은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오늘은 유독 신경질적이었죠. 음식이 다 식었네. 이런 서비스로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야? 강태민이 투덜거렸어요.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 배달원이 화물 엘리베이터 때문에 늦었다고 했잖아요. 요즘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 다들 불편해하고 있어요. 강태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직원을 쳐다봤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서비스업은 시간이 생명이야. 자네도 프로젝트 마감 시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나?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한편 이정우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손녀가 배달원으로 일하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정우는 비서를 불렀죠. 김 비서, CCTV 영상을 확인해주게. 오늘 30층에 온 배달원의 동선을 모두 보고 싶네. 비서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유나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지만 다시 한번 보안 직원에게 제지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배달원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유나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다시 건물 뒤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게다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상계단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죠. 계단은 이용해도 될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보안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계단은 괜찮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0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유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28층까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계단에 놓여있던 서류 파일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유나는 중심을 잃고 몇 계단을 굴러내려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관통했어요. 아, 유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른쪽 발목에 체중을 실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벽을 짚으며 겨우 일어섰어요. 바로 그때 27층 문이 열리며 몇몇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직원들 중 한 명이 유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배달원이 아까 회장님 손녀라던데?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야? 자수성가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인가? 그들은 유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어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계속 내려갔어요. 유나의 발목은 점점 더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땀으로 옷이 젖어 있었고 발목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은 회사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직원들이 유나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정우는 중얼거렸어요. 내 손녀가 아니라도 이건 바로잡아야 할 문제군.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회사 문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추구해온 엄격함과 원칙주의가 어쩌면 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계층과 차별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죠.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진 오후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발목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늘 하루만 쉬어도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해질 테니까요. 유나는 욱신거리는 발목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도 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려던 모든 꿈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면접 준비 자료를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발목을 붕대로 감싸고 출근했습니다. 첫 배달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 주문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루체온?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건물이었지만 이번엔 25층으로 배달해야 했어요. 유나는 잠시 거부할까도 생각했지만 평점이 떨어질까 걱정되어 주문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루체온 본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일찍 출발했습니다. 건물에 도착해보니 어제보다는 날씨가 좋았고 유나의 기분도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발목이 여전히 아팠지만 유나는 꿋꿋하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행히 오늘은 엘리베이터 점검이 없어서 대기 시간이 짧았습니다. 유나는 25층에 도착해 음식을 전달하고 다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또 늦겠는데? 유나는 초조해했어요. 결국 그녀는 다시 비상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발목 통증이 있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층까지 내려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두꺼운 파일 더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나는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발이 서류 위에 올라서면서 미끄러졌고 균형을 잃은 유나는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아! 날카로운 비명이 계단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는 몇 계단을 굴러 내려가다 겨우 난간을 붙잡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가 났고 이미 다쳤던 발목은 더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괜찮으세요? 서류를 떨어뜨린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체중을 싣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헬멧이 깨져 이마에도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19층에서 문이 열리며 몇몇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유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어제 본 배달원이잖아. 한 직원이 말했어요. 다른 직원이 유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회장님 손녀라는 소문이 돌던데. 정말이야? 회장님 손녀가 왜 배달을 해? 쉬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그들의 말이 다 들렸지만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부여잡고 아픔을 참을 뿐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처음 서류를 떨어뜨린 직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그를 말렸어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 어차피 쇼하는 거라니까 자수성가한다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겠지. 그 말에 서류를 떨어뜨린 직원도 망설이다가 결국 유나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발목이 접힐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녹화되고 있었어요. 이정우 회장은 보안실에서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된 건가? 그는 직원들이 유나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정우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끌어온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죠. 김 비서. 이정우가 결연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회장님 비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경영진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회사 내 직원 행동 강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네. 이정우 회장의 사무실에 경영진들이 모였습니다. 평소라면 웃음과 담소가 오가는 자리였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정우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죠. 아무도 이 긴급회의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이정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지시에 따라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나가 루체온 본사에서 겪은 일들을 담은 CCTV 영상이었죠. 보안 직원의 제지, 화물용 엘리베이터 대기, 강태민 본부장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계단에서의 사고까지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어요. 특히 강태민 본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지금 본 것이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이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이것이 내가 30년간 일구어온 루체온의 문화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의실을 걸었어요. 나는 항상 실력과 원칙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직원 행동 강령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달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정우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모든 임원들에게 문서를 나눠주었어요. 그것은 루체온 외부 인력 대우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이제부터 배달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에 배달원 전용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부서에 배달원 존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입니다.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던 것인데 이렇게 변경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 본부장, 자네는 영상에서 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할 말이 없나? 강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비단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배달원, 청소부, 경비원, 그들 모두가 우리 회사의 일부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정우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세요. 그리고 강 본부장, 자네는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게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네. 회의가 끝난 후 이정우는 창가에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나가 겪은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손녀를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녀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김비서 이정우가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가 응답했어요. 배달원 전용 휴식 공간을 만들게. 건물 내에서 기본적인 배려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이정우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한 의지도 보였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어머니, 즉 그의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이정우는 중얼거렸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무릎과 발목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서 다시 배달 일을 재개했어요. 병원에서는 3주 정도 쉬라고 권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간단한 배달부터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문 알림이 울렸고 유나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또 루체온?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유나는 용기를 내어 주문을 수락했어요. 2번의 좋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루체온 본사로 향하는 길, 유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루체온 본사에 도착한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를 제지하던 보안 직원이 오늘은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배달 오셨나요?
직원용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안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유나는 못 믿겠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써도 된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배달원분들도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직원이 엘리베이터 방향을 가리켰어요. 유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번 주문은 다시 30층 마케팅부였어요.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보다 훨씬 빨랐고 몇 분 만에 30층에 도착했어요. 유나가 마케팅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지난번 그녀를 무례하게 대했던 강태민 본부장이었어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강태민의 표정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아, 배달 왔군요. 감사합니다. 강태민이 의외로 공손하게 말했어요.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음식을 건넸습니다. 강태민이 음식을 받자 유나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태민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네요. 사과드립니다. 강태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음식 왔나요? 제가 계산할게요. 강태민이 그 직원을 말렸습니다. 아니, 내가 계산할게. 지난번에 내가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그 말에 사무실 내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부장님, 배달원에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강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유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안도감도 느꼈어요. 그녀는 자리를 뜨려 했지만 강태민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1층에 새로 생긴 배달원 휴게실 가보셨나요? 음료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가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배달원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강태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외할아버지가 개입한 것일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가족이라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1층에 도착한 유나는 보안 데스크 옆에 새로 생긴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배달원 휴게실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유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 커피 머신, 음료수 냉장고, 그리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루체오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 공간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외할아버지 이정우 회장이 서 있었어요.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와 마주친 것은 몇 년 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어머니의 제사 자리였죠. 그때도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유나를 보고도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왜 외할아버지, 유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구나, 유나야. 휴게실에는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 앉은 채로 손을 비볐어요. 이정우는 천천히 다가와 유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지 몰랐구나. 이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곳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이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유나의 얼굴에 피로가 깃들어 있는 것이 보였고 붕대로 감싼 발목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목은 괜찮니? 이정우가 물었어요.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발목을 알아챈 것이 의외였어요. 아, 조금 다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여기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누군가 배달원들을 위해 노력한 것 같아요. 이정우의 표정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유나는 외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변화가 외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끝까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회사가 되려면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 깨달음이 번졌어요. 외할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단순히 손녀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더 큰 이유가 있었을까? 유나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취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이정우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유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남들처럼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만의 길을 찾고 싶어서요. 이정우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손녀의 말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어요. 그런 생각이 중요하지.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다. 유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원칙주의적인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따뜻한 조언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것을 잃기도 했다. 특히 가족과의 시간, 그것은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지. 유나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정우를 냉철한 회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외할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어요. 유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단지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손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지만 여전히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널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정우는 그런 유나의 모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봐야겠어요. 다음 배달이 있어서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래, 조심히 다니거라. 유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정우는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그 미소를 가슴에 담은 채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유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작은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어요. 처음엔 마케팅 담당자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열정과 창의력은 금세 회사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 유나의 경력도 쌓여갔죠. 그러나
회사가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많은 직원들이 떠나야 했고 유나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루체온 인사팀에서 온 면접 제안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외할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저는 항상 제 힘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루체온이라는 이름이 아닌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면접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유나는 조금 놀랐어요. 그날 면접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주일 후 유나는 루체온 마케팅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유나가 루체온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를 직접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정우 회장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죠. 간혹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유나 씨, 회장님께서 40층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가벼운 노크 후 들어간 회장실은 조용했어요. 이정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더 쇠약해 보여 유나의 마음이 아팠어요. 앉으렴 이정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정우도 천천히 그녀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요즘 일은 어떠니?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개발 중인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보고서를 봤단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더군. 유나는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보고서를 읽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정우는 천천히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구상 중인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야. 배달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배달 일을 하는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을 돕는 프로젝트지. 유나가 맡아줬으면 해.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정우는 오랜만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 말에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정우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유나의 배달원 지원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루체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정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유나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어요. 병실에서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정우는 평생 간직했던 이야기들, 사업의 성공과 실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손녀에게 털어놓았어요. 유나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죠. 어느 저녁 병실의 창문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 때였습니다. 이정우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외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바꾸신 거죠? 그날 루체온에서 모든 것을
이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넌 항상 똑똑했지. 남들에게는 작은 변화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단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할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노력과 인내로 쌓은 성공이 진정한 가치이며 가족은 직접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마워요, 외할아버지. 모든 것에 대해서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이정우는 손녀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병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